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코페르니쿠스 혁명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우주에 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 내에서 인식했던 우주의 모습과 실제로 현대 천문학이 망원경을 통해서 발견한 우주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과거 사람들은 생명에 관한 인식이 우리와는 많이 달랐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인식한 우주 아니면 지구에서 인식한 세계를 바라봤을 때는 생명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만물에 생기가 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왔지만, 근데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다 보니까 지난번에 뭐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광활하고 거의 절대 진공에 가깝고 온도는 뭐 절대 온도 0도에 가까운 그러한 공간에서 도대체 어떻게 생명이라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 우주를 바라봤을 때는 그냥 기본 상태가 죽음인 것 같다. 죽어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어떻게 생명이라는 기적이 우리에게 있었을 수가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이제 다시 사람들이 이제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일단은 우리가 우주라는 걸 생각할 때 굉장히 거대한 공간을 생각을 했죠. 아주 멀리 있는 공간.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느냐를 따질 때는 일단은 다시 한번 지구라는 공간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여기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러한 질문을 이제 다시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이 행성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 도대체 우리가 어떤 곳에 살고 있는지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알아보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인류사의 위대한 발견과 대면할 때마다 우주에서 인류의 지위는 점점 강등됐다.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인간이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거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모든 것이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닐 뿐 아니라 우리 은하의 중심도 아니더라. 그죠? 우리 은하의 중심도 아니고 은하에서 약간 떨어진 곳, 은하 중심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지구가 위치해 있고,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도 우주의 전부가 아니더라.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도 사실은 수조 개에 해당하는, 2조 개에 해당하는 수많은 은하 중에 한 개에 불과하더라. 그래서 도대체 그럼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찮은 존재인가? 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거는 뭐냐 하면, 우주에서 인식할 수 있는, 우주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지적인 생명체는 아마도 그렇게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용기와 던져진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답변만이 우주에서 지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우리는 사유할 수 있는 존재이고, 우리가 왜, 어디서, 어떻게 여기에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탐구할 수 있는 존재이고, 이러한 광활한 우주의 공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주가 의식을 갖고 있는, 우주에게 의식이 있다면 그 의식은 인간을 통해서 구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우리 인간이 참 소중하고 대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 라는 얘기고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게 실제 크기를 어느 정도 좀 반영한 그림이에요. 이게 태양이고요. 태양은 우리가 흔히 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명까지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명.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명은 안 배우고 그냥 해까지만 배우죠. 명왕성이 왜 퇴출되는지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태양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태양의 크기는 지구 크기의 100배 정도 됩니다. 반경의 크기가 100배 정도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크고, 그 다음에 수, 금, 지, 화. 굉장히 크기가 작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요기를 건너서 밖에 있는 행성들은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거기에도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성. 수성에는 뭐 대기나 물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런지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금성, 지구, 그 다음에 화성, 이렇게 있는데, 왜 화성이나 금성에서 우리 인간이 살지 않고 지구에 살 수 있게 되었을까? 이것도 우연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나중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도대체 이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세기 들어와서 이러한 태양계를 이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이저, 코스모스에도 많이 등장하는 보이저 탐사선이죠. 보이저 1호가 처음 발사된 게 1977년이었습니다. 거의 뭐 50년 가까이 흘렀는데, 지금 보이저 1호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지금 태양이 여기 있고, 이미 뭐 목성, 토성 다 지나서, 거의 태양계의 경계 부분을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고, 이 부분을 지나가면 이제 오호트 클라우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호트 클라우드는 뭐냐면 얼음 덩어리로 구성이 된 해성들이 거기에 뭐 10조 개 정도가 있는데, 오호트 클라우드에 해성들로 가득 찬 공간이 있어요. 얼음 덩어리들이 가득 찬 공간.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태양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에 있는 물체들이 다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에 있는 물질들이 다 태양의 중력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태양 주변을 공전을 하고 있고, 거기를 벗어나면 이제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났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공간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얘들을 좀 근접해서 태양계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태양계 행성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좀 근접한 모습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면, 이 금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맨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행성이에요. 초저녁에 밤하늘을 봤을 때, 요즘 밤하늘에서 별이 거의 안 보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저녁에 굉장히 밝게 빛나는 별이 하나 보일 거예요. 그게 금성입니다. 초저녁에 굉장히 밝다? 무조건 금성이에요. 금성이 밝은 이유는 일단 태양에서 비교적 가깝고, 또 지구에서도 가깝고, 그 다음에 금성의 표면이 이렇게 구름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빛이 굉장히 잘 반사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밝게 빛나고, 그 다음에 이 금성은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온난화가스로 이제 가득 차 있는 구름으로 뒤덮여 있는데, 금성의 지표면에 탐사선이 간 적이 있어요. 그게 구소련, 러시아의 과거 구소련의 베네라 14호가 금성에 착륙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1982년이었고요. 그래서 금성 표면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몇 시간 작동하다가 바로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금성 지표면의 온도가 430도 정도 돼요. 무지하게 뜨겁습니다. 이게 온난화가스가 워낙 두껍다 보니까 여기 이게 태양으로 온 에너지가 다 이 안에 갇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열들이 갇혀 있어요. 그래서 표면 온도가 400도가 넘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있는 기계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그냥 사진 몇 개 찍고 바로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모습이 있어요. 하늘은 이제 뭐 우주가 거의 보이지도 않죠. 금성은 어쨌든 생명의 관점에서는 뭐 거의 죽은 행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땅을 파보면 땅 속에 미생물이 살지는 모르겠는데, 고등 생명체가 살기에는 이제 적합한 곳이 전혀 아니고요. 자, 화성.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이제 화성을 이렇게 본 모습이 이렇고요.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있죠. 뭐 흰색도 있고. 화성에는 이제 얼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체 상태로 이제 가끔가다 물이 흐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1976년에 바이킹 1호가, 코스모스에도 자주 나오는 바이킹 1호인데, 화성 표면에 이제 착륙을 했습니다. 화성 표면에 착륙을 해서 찍은 모습이 이거였어요. 제가 그 어릴 때 이 사진을 보고, 천문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왜 이 사진에 내가 이끌렸냐 하면, 이게 분명히 지구가 아닌데, 지구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내가 어딘가 과거 언젠가 여기서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이게 뭐지? 왜 내가 여기에 이렇게 친숙함을 느끼지? 이러면서 내가 화성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호기심을 갖게 되고 우주라는 공간에 대해서 커다란 호기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이게 벌써 50년 가까이 된 옛날에 찍은 사진이고요. 좀 더 최근에 2021년에 퍼시비어런스 로버라는 그 나사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전히 보시면 어디선가 꼭 본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죠? 그냥 뭐 전혀 다른 우주에 있는 어떤 곳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한 번쯤 가본 곳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지구에 있는 사막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하고 화성을 구성하는 물질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행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물리법칙이라는 거는 만류인력의 법칙,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만류인력의 법칙이 의미하는 게 뭐냐? 지구를 지배하는 질서와 우주를 지배하는 질서가 다르지 않다. 하늘이 세속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구를 지배하는 모든 물리법칙과 물질, 화성을 지배하는 물리법칙과 물질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어디를 가더라도 지구에서 적용되는 중력, 전자기학, 전자기력, 양자역학, 이 모든 거는 동일하게 여기서도 적용이 되고 있고, 이거를 봤을 때 신기하지 않다. 뭔가 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드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자, 목성. 조금 더 멀리 가면 이제 목성이라고 하는 거대 행성이 나오죠. 꽤 괜찮은 망원경 있으면 맨눈으로도 이 정도는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레이도 망원경으로 보니까 목성에 이런 줄이 있더라. 이런 거를 이제 갈릴레이도 아주 옛날에 이미 발견을 했습니다. 보이저 1호가 목성에 근접해가지고 촬영한 모습은 굉장히 상세한 뭔가 다른 모습이 보이죠. 여기 이제 대적반 모습이 굉장히 자세하게 보이고, 뭔가 어떤 그 대기의 흐름, 어떤 대기의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목성을 구성하는 대부분은 수소하고 헬륨입니다. 그러니까 수소하고 헬륨의 가스고요. 중심부는 얼음 덩어리가 가득 차 있어요. 중심 핵은. 해왕성, 조금 더 멀리 가면 이제 해왕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보이저 2호가 촬영한 모습이 저렇습니다. 굉장히 푸른 행성이죠. 그리고 여기도 뭐 약간 대적반 같은 이런 점 같은 게 살짝 보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본 해왕성, 그 적외선으로 촬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신비로운 형태를 띠고 있는데, 여기에 고리 같은 것들이 보이시죠, 그죠? 토성에만 고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해왕성에도 저런 살짝, 많지는 않지만 뭔가 고리 형태를 띠고 있는 물질들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명왕성,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 우리는 항상 명까지 배웠던 그 명왕성인데, 플루토. 1930년에 명왕성이라는 게 처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해왕성 밖에 있는 굉장히 작은 천체인데, 클라이드 톰보우라는 미국의 천문학자가 발견한 명왕성이고요. 너무나 작다 보니까, 그리고 어둡다 보니까 망원경으로도 이제 거의 식별이 될 듯 말 듯한 형태를 띠고 있고,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본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기 명왕성이 있고, 명왕성 주변에 샤론이라고 하는 명왕성의 또 다른 위성이 있어요. 달 같은, 명왕성의 달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주변에 닉스 하이드라라는 이제 소천체들도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014년에 알마라는 근적외선 망원경으로 찍으면 또 이런 식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2015년 뉴 호라이즌스 호가 명왕성에 근접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달하고 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입니다. 여기 하트 모양이 보이시죠? 그래서 명왕성이 보내온 사랑의 메시지다.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명왕성은 왜 행성에서 퇴출되었나? 명왕성의 크기가 호주보다도 작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천체입니다. 그러니까 달보다도 작아요,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태양계를 탐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명왕성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 소행성들은 저기 태양계 바깥쪽에 엄청나게 많더라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명왕성한테만 굳이 특별하게 그 행성이다라는 지위를 주기에는 명왕성하고 비슷한 형태의 저 정도 사이즈를 갖는 행성들은 태양계 바깥쪽에 굉장히 많다 보니까 비교적 가까이 있어서 우리 눈에 먼저 띄인 거지. 나중에는 저런 비슷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행성이라는 지위를 주긴 좀 애매하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행성으로 분류하지 않고 그냥 소행성 정도, 약간 스몰 미니 플라넷 정도로만 이제 취급을 하자라고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천문학자들이. 그래서 미국의 천문학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명왕성을 발견한 게 미국 천문학자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럽 천문학자들은 신난다 하고 이제 명왕성 퇴출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간에 명왕성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하트 모양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퇴출이 되었습니다. 자, 태양계의 중심에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 태양이 있습니다. 맨눈으로 태양을 함부로 보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흘끔흘끔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맨눈으로 본 태양의 모습이 그냥 하얗죠. 하얗고 이제 순수해 보이고 자세하게 볼 수도 없지만 맨눈으로는. 근데 인공위성으로 이제 근접해서 태양을 보면 이런 식으로 보여요. 태양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전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고, 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뭔가 폭발 현상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폭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흔히 말하는 플레어라고 하는 현상인데, 태양 표면에는 굉장히 강한 자기장이 있습니다. 그 자기장이 뭐 서로 결합을 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방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플레어 현상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자, 태양의 표면 온도는 한 5775도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뜨겁죠. 태양이 밝은 이유가 뭘까요? 핵융합이 있어서, 그거는 그것도 간접적으로는 맞는 답인데, 왜 태양이 그렇게 오랜 기간 밝게 빛날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에는 태양 중심부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태양이 밝은 이유 자체는 다른 데 있습니다. 태양은 왜 밝을까요? 대기? 우주가 어두워서. 예, 상대적이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는 답이 될 수 있는 답인 것 같아요. 지구랑 가까워서 밝게 보이는, 그것도 당연하고요. 스스로 빛을 내요. 근데 왜 스스로 빛을 낼까요? 석탄도 이제 뜨겁게 달구면 스스로 빛을 내요. 왜 그렇죠? 뜨거우니까. 태양이 밝게 빛나는 이유도, 스스로 빛을 비추는 이유도 뜨거워서 그래요.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이 그렇게 밝은 이유는 뜨겁기 때문에 그래요. 5775도. 엄청나게 뜨겁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5775도라고 하는 표면 온도를 46억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 막대한 에너지가 어떻게 나왔을까?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핵융합 반응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핵융합 반응은 거의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100억 년 동안 태양을 이렇게 밝게 빛나게 해줄 에너지의 근원, 그거는 핵융합 반응이에요. 근데 태양이 밝게 빛나는 직접적인 이유는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어요. 이게 100배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제가 일부러 크기를 똑같이 맞추려고, 이게 지구가 지금 태양보다 100배가 작아요. 지구 대기 온도, 절대 온도로 따지면 한 290도 정도 됩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5778도.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죠. 태양의 평균 밀도는 센티미터 삼승, 그러니까 볼륨, 한 1cm의 직경 볼륨에 해당하는 거에 한 1.6g. 물이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물보다도 평균 밀도가 높습니다. 태양이 가스지만
우리 이제 지구 대기 같은 가스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굉장히 끈적끈적한 가스예요. 물보다도 밀도가 높은. 그러니까 그렇게 밀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가스인 이유는 엄청나게 뜨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천체다라는 거고요. 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중요한 그 요점 중에 하나는 우주 공간의 온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절대 온도 0도에 가까워요.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2.73도 절대 온도로, 그러니까 절대 온도 0도에 가까운 건데, 그러니까 영하 한 270도 정도 된다는 얘기죠. 우주 공간의 온도가. 지구의 대기 온도는 절대 온도로 한 290도, 태양의 표면 온도는 5778도, 엄청나게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물리적인 사실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유에너지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을 끓이고 싶다라고 할 때 제가 이 마이크의 온도가 100도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이 리모컨의 온도가 100도예요. 100도라는 거는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거죠. 에너지 마이크도 100도, 이것도 100도. 둘 다 에너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둘을 갖다 붙이면 똑같은 100도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절대 에너지가 높아도 그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둘 사이에 에너지 차이가 나야 돼요. 얘는 100도, 얘는 0도. 갖다 붙이면 이 100도짜리의 에너지가 0도짜리로 옮겨지죠. 그래서 높은 에너지와 낮은 에너지의 이런 차이를 우리가 자유에너지라고 합니다. 자유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용 가능한 에너지예요. 태양의 온도는 5775도, 지구 표면의 온도는 한 270도, 290도.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 얘기는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무지막지하게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태양에서부터 우리는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여기 지구에 생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 중에 하나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죠? 뭔가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자, 오늘 아침에 뭘 드시고 오셨나요? 아무것도 안 드신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 어제 저녁에 밥을 드셨거나, 국수를 드셨거나, 빵을 드셨거나, 돼지고기를 먹었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밥이나 빵이나 국수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어디서 온 에너지일까요? 다 녹말이죠. 탄수화물. 그 탄수화물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소위 말하는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광합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식물이 태양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물과 산소와 반응을 하면, 물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반응을 하면 이제 산소를 배출하면서 녹말이라는 걸 만들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당입니다. 당. 그래서 태양 에너지의 일부, 자기가 받은 태양 에너지의 일부가 당 분자 안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그 태양 에너지, 당 분자 안에 저장이 된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흡수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얘기는 여러분은 지금 태양빛을 먹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별빛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칼 세이건이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느냐? 농사란 무엇인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농사란 무엇이냐? 농사란 별빛을 수확하는 것이다. 근데 정확한 표현이 별빛이었는지 별의 에너지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별빛을 수확하는 것이다. 그게 농사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생명의 유람, 태양계가 생명의 유람이다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 별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나는 탄수화물 안 먹는데요. 저탄고지, 지방하고 단백질만 먹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그 지방과 단백질의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어요. 우리 지방은 왜 생기냐 하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그게 지방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수화물 먹으면 살찐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지방에 쌓인 에너지는 결국 어디서 왔느냐? 탄수화물에서 온 거예요. 그 탄수화물의 에너지는 태양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는다라고 할 때 그 돼지고기 안에 담겨있는 에너지는 결국은 태양 에너지가 당의 형태로 저장이 됐다가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됐다가 그래서 그게 이제 삼겹살이 됐다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한테 이제 생체 에너지가 활용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 에너지의 근원도 태양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기를 드시든 빵을 드시든 뭐를 드시든 간에 다 그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입니다. 우리는 다 별빛을 먹고 사는 존재다. 낭만적이지 않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서 생명이라는 현상을 찾고자 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거는 어떤 생명은 별 주변에 있겠다. 그죠? 왜냐하면 이런 자유에너지가 많으니까. 그래서 태양이라는 어떤 별 주변에 지구가 있다. 이거는 당연히 우연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생명을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태양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다시 조금 더 근원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태양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행성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게 그 Pillars of Creation, 그러니까 창조의 기둥이라는 이름이 붙은 천체예요. 이 주변에 이제 별들이 막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천체인데 이 사진이 처음 나온 게 제가 대학원 다닐 때였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이제 우주에서 작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사진들이 이제 방출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천문학자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보면서 아주 감탄을 했던 그 굉장히 유명한 천체였습니다. 왜 여기에 사람들이 감탄을 했느냐? 별이 탄생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별을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사람들이 저 태양이라는 건 과거 언젠가 태어났다. 사실은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자, 별이 과거에 언젠가 태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왜 당연한 얘기일까요? 지금 있으니까. 네? 지금 있으니까. 근데 영원 전부터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태양이. 그것도 바로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인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별이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그냥 영원 후까지 그냥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는 그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별이 사라지는 걸 봤으니까. 별이 사라지는 걸 봤으니까. 예, 그것도 좋은 대답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요 어린 학생이 이 어린 학생은 늙는다라는 걸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학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젠가 늙는다라는 걸 알아요. 왜 할까요? 네, 자기 부모님은 늙어가는 거를 봤으니까. 그러니까 별들 중에서도 죽어가는 별이 있고 늙어가는 별이 있다. 그런 걸 보니까 우리 태양은 지금 젊은 별이지만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아는 것도 하나의 좋은 추론입니다. 근데 조금 더 근원적인 아주 근원적인 대답이 또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별은 과거에 언젠가 태어났을 수밖에 없었다. 에너지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연구기관이라는 거 존재할 수 없다. 연력학 법칙에 따르면 연구기관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 한 번쯤은 다 배워보셨죠? 들어보셨죠? 그래서 에너지라는 건 언젠가 다 소모되기 마련이에요. 핵융합 에너지라고 해서 그게 다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핵융합 에너지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냐 하면 수소 4개가 결합을 해서 헬륨 하나를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을 해요. 그럼 수소 4개가 핵융합을 해서 헬륨 하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그게 이제 핵융합 에너지인데 별 내부에 있는 수소의 양은 한정이 되어 있죠. 그럼 언젠가는 별 내부에 있는 모든 수소가 다 헬륨으로 바뀌게 되면 더 이상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네, 그러면 별은 에너지가 다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되니까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구기관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누군가가 연구기관을 만들었다. 그건 다 사이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의 관점에서 에너지는 언젠가 다 소진이 된다. 그러니까 별은 언젠가 죽는다. 그럼 별이 언젠가 죽었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태양은 언제쯤 태어났느냐? 한 46억 년쯤 전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럼 별은 도대체 어디서 태어나느냐? 바로 이런 성간 물질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별들 사이에, 우리 은하에는 별들 사이에 수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이 우리 은하에는 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소라든가 헬륨이라든가 이런 가스들로 구성이 된 성간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말머리 성은 보이면 여기에서 거무튀틱한 모습이 보이는데, 저기 진짜 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요 검은 부분에 뭐가 있냐면 성간 물질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많은 먼지들이 있어요. 미세먼지들. 그러니까 미세먼지라는 게 우리 그 지구인의 관점에서 대기에 있는 미세먼지는 한 2마이크로미터 정도 크기면 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하죠. 초미세먼지. 저기에 있는 미세먼지들은 한 0.1 마이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극초 미세먼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별빛을 가리다 보면 우리 눈에는 이렇게 이제 까만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그 가스와 먼지들로 구성이 된 성간 물질에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 점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여기 빨간색 점들 보이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게 뭐냐 하면 저 성간 물질 안에서 별이 태어나면 안쪽에서 이제 별빛이 방출이 되면서 이렇게 붉은 빛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여기 보면 이런 여기 약간 그 빈 공간 같은 게 만들어졌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별이 어느 정도 자라기 시작을 하면 별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그러면 주변의 물질들을 증발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새로 만들어진 이런 굉장히 밝은 별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물질들이 증발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빈 공간처럼, 텅 빈 공간 같은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별이 탄생하는 영역을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있게 되었더라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성간 물질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가장 중요하게는 수소하고 헬륨이 대부분이에요. 수소가 질량으로 따졌을 때 한 98% 정도, 헬륨이 나머지 한 28%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 정도가 헬륨보다 무거운 탄소, 질소, 황, 인, 철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성간 구름을 보시면, 이런 구름은 수소하고 헬륨이 원자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밀도가 충분히 높으면 수소끼리 결합을 해서 수소 분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탄소하고 산소가 결합을 해가지고 일산화탄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간 물질에는 수많은 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파망원경으로 관찰을 하게 되다 보면 성간 그 물질에서 다양한 형태의 분자들이 관찰이 되는데, 그렇게 이제 성간 우주에서 발견된 분자들의 목록이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다양한 분자들이 있어요. 혹시 화학 전공하신 분이 계시면 여기에 이거 보면 이거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다 아실 텐데, 대표적인 게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우리한테는 독성 물질이죠. 우주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숨 한 번 이렇게 들이마시면 여러분 죽습니다. 일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아요. 이산화탄소도 있고요. 물분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메탄 분자도 많고요. 암모니아도 있습니다. 암모니아 냄새가 좀 안 좋죠. 그래서 성간 물질에 가셔서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암모니아 냄새가 굉장히 독하게 날 거고요. 에탄올도 있어요. 술.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교수님이 성간 물질에 에탄올이 많다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물론 이제 지구에서도 자연 발생적으로 에탄올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우주 공간에서도 자연 발생적으로 에탄올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주의 성간 물질을 마시면서 이렇게 술에 취하는 일도 가능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성간 먼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간 먼지는 뭐냐 하면 이제 그 초신성이 폭발하거나 아니면 이제 별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그 철이라든가 산소라든가 규소라든가 이런 걸로 구성이 된 물질들이 이제 차갑게 식게 되면 그런 것들이 서로 엉켜서 이런 초미세먼지들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철, 실리콘, 탄소, 산소, 마그네슘, 칼슘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된 이런 저렇게 된 이게 초미세먼지들이 또 우주 공간에 잔뜩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우주에는 이러한 가스들이 있고 이런 가스들이 있고 이 가스 안에는 다양한 분자들도 있고 거기에 먼지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가스들의 질량이 굉장히 커요. 태양 질량의 뭐 수십 배, 수백 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구 대기에 있는 가스들은 지구 중력에 묶여 있긴 하지만 가스 자체가 중력에 의해서 뭉쳐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워낙 질량이 작으니까. 근데 여기 있는 가스들은 워낙 질량이 많아서 스스로 중력에 의해서 뭉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별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저런 성간 가스에서, 성간 물질에서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거를 이제 시뮬레이션한 모습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가스들이 그렇게 북부적으로 이렇게 뭉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줌인을 해서 구체적으로 별이 만들어진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면 여기 뭔가 빠르게 회전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 흰 점이 뭐냐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별이에요. 근데 별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갑자기 이제 튕겨나가기도 해요. 네, 별이 이렇게 왜 튕겨나갈까요? 원심력 때문에? 네, 뭐 원심력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예. 다른 별의 중력에 맞아요. 어휴. 이게 별이 혼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별이 이제 같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별이 쌍성으로 만들어지면 이렇게 둘이 짝을 지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이 서로 공존하면 그만이라서. 이제 인간관계도 그렇죠. 이제 둘이 짝을 지면 이제 안정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갑자기 삼각관계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깨지죠. 예, 뭐 둘 중에 하나는 셋 중에 한 명은 튕겨 나가거나 셋 다 튕겨 나가거나. 네, 그런 일들이 저 별 형성 과정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이 이제 3개가 동시에 만들어진다거나 4개가 동시에 만들어진다거나 그러면 중력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궤도를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가 튕겨나가거나 여러 개가 튕겨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튕겨나가게 되면서 예, 우주 공간으로 이제 별들이 퍼져나가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말을 요약을 하자면 이러한 성간 분자 구름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 이제 1%의 먼지, 그 다음에 99%는 가스. 그러다가 이제 별이 이제 형성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중심부는 많은 기체가 몰려서 태양 같은 별이 만들어지고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가군동량 보존이라는 현상 때문에 별 주변에 이런 원반 형태의 물질들이 별 주변을 이게 빠르게 돌게 됩니다. 가군동량 보존이라는 거는 기억나시나요? 학생 시절에 배운 내용? 예, 피겨 스케이팅 얘기를 할 때 항상 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피겨 스케이팅을 하시는 분들이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다가 팔을 이렇게 오므리면 갑자기 빨리 돌기 시작을 해요. 예, 그게 이제 가군동량 보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천천히 돌더라도 그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빨리 돌게 되는 현상. 그러니까 구름 자체는 굉장히 천천히 돌지만 별 주변으로 물질이 뭉치게 되면 굉장히 빨리 돌게 되는 현상이 이제 가군동량 보존에 의한 현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런 원반 형태의 물질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원반 형태의 물질들이 이렇게 별 주변, 새롭게 탄생한 별 주변에 있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별이 만들어질 때 행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별이 만들어지면 그 주변에 그 원반 형태의 물질들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군동량 보존이라는 현상 때문에. 그럼 행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요 원반에 있는 물질에서 행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아니고 그냥 그 아티스트들이 만든 애니메이션이라 과학적으로 막 정확한 그 애니메이션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뭐 목성이 생겼다, 여기에 지구 같은 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는 이런 원반 형태의 물질, 아까 가군동량 보존에 따르면 이런 원반 형태의 물질이 별 탄생 영역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저런 원반이 만들어지는지 여러분이 봤어? 하고 또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봤어요, 사실은. 이렇게.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별 탄생 영역을 이렇게 관찰을 했습니다. 관찰을 하면 이런 식으로 중심부에 이제 새롭게 탄생한 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그 디스크 형태의 물질이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 보면 이제 중심부에 별이 있는데 여기 주변에 뭔가 원반 형태의 까만 물질들이 좀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보고는 좀 확신이 잘 안 드시죠? 이게 정말로 원반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원반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어떤 일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을 했냐 하면 알마라고 하는 간섭계 전파망원경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십 개의 전파망원경을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망원경을 통해서 하나하나가 다 전파 시그널을 받는데, 저런 간섭계 망원경의 원리는 뭐냐 하면, 망원경이 크면 클수록 훨씬 더 멀리까지도 볼 수 있고 훨씬 더 이제 그 디테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간섭계 망원경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기에 망원경 하나 두고 저 멀리 몇 킬로 떨어진 곳에 망원경을 하나 두면 반경이 수 킬로에 해당하는 망원경처럼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간섭계 망원경을 만들면 뭐 직경 수 킬로, 최근에 이제 블랙홀 이미지를 본 망원경은 거의 지구 반경에 해당하는 그런 전파 망원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여기 이제 사진에 있는 요 분은 저기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에 계신 이정은 교수라고, 요 알마 망원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별 탄생을 연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본 요 별 탄생 영역, 여기 있는 별 탄생 영역을 아까 말씀드린 알마라는 망원경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 저렇게 보이게 돼요. 정말로 이제 원반이 보이시죠? 이거는 정말 원반이다 라고 확신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별 탄생 영역에서 저런 원반이 만들어진다 라는 걸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근데 원반 주위에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링 형태로 이렇게 층층이 뭔가가 있죠. 저거는 왜 생겼을까요? 네. 행성들이 저기 먼지가 뜨고. 맞아요. 행성들이 만들어지면 행성들이 거기에 있는 물질을 이렇게 휩쓸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 이미지 자체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는 별 탄생 영역에서 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원반에서 행성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관측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이런 모습을 지금 저 알마라는 망원경을 통해서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거대한 행성이 만들어지면 이 물질을 휩쓸고 지나가니까 이렇게 공전을 하면서 저렇게 이제 링 모양의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알마로 관찰을 한 다양한 형태의 아기 별들, 새롭게 태어나는 별들의 이미지가 이렇게 여기에 다양한 형태의 원반들, 이런 모습을 여러분이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파 망원경으로만 이런 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원반은 뜨겁지가 않아요. 뜨겁지가 않고 온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에서는 이게 밝게 빛나지가 않고요. 전파나 적외선 이런 데서만 밝게 빛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마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전파망원경, 굉장히 이제 프리퀀시가 짧은 전파망원경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만 저런 것이 이제 눈에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또 이제 어떤 재미있는 일이 행성이 만들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이제 아까 성간 물질은 가스도 있고 먼지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성간 먼지가 있는데, 성간 가스가 점점 중력에 의해서 뭉치게 되면 밀도가 높아지죠.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이 원반까지 되는데, 이 밀도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이 성간 먼지 위에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가스들이 엉겨붙기 시작을 해요. 성간 먼지 위에.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일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이 성간 알갱이 위에 들러붙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수소 분자 같은 것들이 들어붙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성간 알갱이 위에 들러붙은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수소 분자가 들러붙어 있으니까 서로 그 성간 그 알갱이 위에서 서로 진동을 하다 보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메탄이 만들어지고 물 분자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성간 알갱이는 중심부에 있고 그 주변에 뭐가 둘러싸고 있냐 하면 물 분자, 일산화탄소, 메탄, 그리고 이제 설명은 안 드렸지만 여기 암모니아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얼음 형태로, 아이스 형태로 둘러싸고 있게 되고 이거를 성간 얼음이라고 합니다. 물 분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러분이 마시는 물 분자 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지구에서 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우주 공간에서. 그럼 우주에서 만든 물이 어떻게 지구까지 왔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네, 이렇게 만들어졌다.